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오늘 집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이른바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갈라진 채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의도파라 불리는 개신교 단체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오늘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전 씨는 12.3 내란 사태는 정당하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비상계엄을 100% 계몽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집회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단상에 올랐고 함께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좌파 재판관들은 빨리 꺼져라 말이야. That they denied my request. 이들이 뭐라고 말이야 재판관이라고 앉아 있어. 이 자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라며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분들께 특별히 눈물겹도록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작년 4월 전광훈 목사가 교회 신도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고 강하게 권유합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 이후로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그다음 내가 또 선교 카드도 한다니까 선교 카드 선교가 뛰어가라. 전 목사가 홍보한 건 선교 카드로 불리는 신용 체크 카드입니다. 이걸 내가 한 개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은 쌍손 들고 하면 해봐. 들고 있어봐 들고. 전 목사가 만들었다는 선교 카드는 지난 2004년 처음 나왔습니다. 이 신용카드 발급 제휴 계약서를 보면 청교도 콜센터라는 단체가 NH농협은행과 계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교도 콜센터의 대표인 조모 씨는 전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의 장로입니다. 청교도 콜센터 아닌가요? 콜센터 사무실이 없습니다. 폐쇄됐어요. MBC가 파악한 선교카드 가입자 수는 현재 4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2년 사이 해마다 2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20년간 가입자 수를 연령별로 따져보면 60대 이상이 85%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평소 전 목사는 고령의 이들 신도에게 선교카드를 쓰면 교회에 막대한 돈이 들어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걸요 1000만 장만 만들면 바로 현찰이 22조가 생겨. 15년 전에 이미 청교도 영성훈련하면서 내가 이걸 선포하고 실제 MBC가 입수한 카드 계약 조건입니다. 선교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100억 원 미만이면 사용액의 0.3%를, 100억 원 이상이면 0.4%, 즉 최소 4천만 원을 청교도 콜센터가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이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의 어떤 쌈짓돈으로 유용된 것이 아닌가, 내란선동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전 목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여하면 활동비를 준다고 공공연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비 내가 5만 원씩 줄 테니까. 지난 서부지법 폭동을 보면 전체의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확인된 것 중에 전광훈 목사의 특임 전도사 2명이나 잡혔고, 그 투볼럭이라고 우리가 주목했던 그 인물도 그 지역의 극우 개신교에 다닌다. 그러니까 왜 개신교가 이럴 때 극우화해서 등장하지? 예를 들면 그 전한길이라고 하는 강사가 등장했던 무대, 그 무대가 세계로 교회, 그 교회가 주도하는 행사라고 하던데, 거기는 여의도파라고 하던데, 정광훈 광화문파고, 그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니고 그 라임처럼 오는 게 이재명 얘기거든요. 예, 이재명 끝났다. 예배인데 영상 준비해 주세요. 제 오늘 궁금증은 이럴 때 극우 불교
그거 원불교, 그거 천주교, 그거 천도교. 그거 천도교.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있겠죠. 그들이 집단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주도하지 않거든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공공기관의 동생에다 30% 채용한다는 이재명은 끝이다. 지지율 원래 28% 아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끝이다. 내란죄라고 선동하더니 내란죄는 빼라고 이재명은 끝이다. 엄마도 안 보는 카톡을 네가 왜 봐? 이재명은 끝이다. 대통령은 조사받겠다는데도 체포하고 자기는 재판도 조퇴하고 이재명은 끝이다. 사법부의 사조적을 이게 알게 되었으니 이재명은 끝이다. 중국에는 실시하겠다고 말하지만은 이재명은 끝이다.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 기준을 41% 이재명은 끝이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특이한 걸 믿네요. 이분들의 그 세계가 따로 있는데, 근데 왜 그게 꼭 개신교에서 출발해서 나오느냐? 저는 이게 궁금해요. 유럽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이 종교가 해왔던 굉장히 중추적인 좀 사회적 기능이 자선 사업이었어요. 남 도와주는 거. 근데 이것을 국가가 복지 국가화하면서 복지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선에 열심히 있던 이제 종교인들이 할 일을 못 찾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 지역에서 기독교 교세가 천주교든 개신교든 줄어드는 좀 배경 중에 하나인데 그런 현상이 한편에 벌어지면서 뭐랄까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밖에 사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윤석열 퇴진 촉구하는 개신교 목사들의 성명서도 나왔고 해서 있긴 있는데 잘 안 들리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저 집단의 목소리만 크게 들려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2004년도 사립학교법이었어요. 2004년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면서 그때 한국 사회의 사립학교들 상당수가 오히려 반 정도 이상이 개신교 학교였고 또 그들 학교들의 또 상당수가 외국 선교단체의 자금 지원으로 설립된 학교들인데 이거를 한국 개신교인들이 사실은 사유화한 거죠. 그리고 그 사유화를 이제 선교 목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면서 여기에 이 재단 비리, 학교 비리들에 대한 이제 공적 통제를 가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반기독교적 행동이라고 하면서 반발하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목사들 일부까지도 그때부터 이제 반노무현 정권으로 확 돌아서 버렸고요. 이 시점에서 뉴라이트라는 기관이 출연했어요. 뉴라이트는 물질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이데올로기 자체가 종교하고 안 맞는데 정치적 목적이 같다 보니까 뉴라이트랑 합세하면서 일부 이제 개신교가 물질주의를 받아들여요. 물질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문제 아니고 돈 문제. 네, 결국 그렇죠. 돈 문제와 관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변이 변하고 그 위에 그렇죠. 계속 흥상하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서북청년단부터 개신교의 극우의 흐름은 있었지만 서북청년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계속 한편에서 있어 왔는데 2004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른바 사립학교법 그리고 언론개혁법, 과거사기범법, 국가보안법 폐지 아닌 4대 개혁법률안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확 개신교계가 극우 중심으로 확 재편돼서 그 이후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제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 아스팔트 극우의 핵심으로 개신교가 잡고 있고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거 없는 믿음들을 수용하는데 익숙한 집단이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게 사업이 되나 봐요. 그렇죠. 근거 없는 소리들을 해가면서 정광훈 씨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정치가 그 인원 동원용을 보고 거기에 고개를 숙이니까 그렇죠. 더 힘을 얻고 뭐 사실 종교인들도 생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천주교의 종교인들, 신부님들은 대기업 직원이라고 보면 돼요. 안정적 월급을 받으면서 종교 활동을 큰 한다. 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네, 생계 문제는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개신교 쪽은 사실상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각자 도생을 통해서 자기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점점 신도들이 주는 추세예요. 개신교는 특히 빨리 줄어들고 있는데 시장은 좁고 영업 대상은 부족하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영업을 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 또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사람들을 영업 대상으로 삼아서 극우적인 말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목사들이 등장하기가 좀 용이하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천주교 내에서 그런 게 등장해서 너무
사회 문제가 되면 통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개신교 쪽은 그게 잘 안 돼요. 자영업자들이라서 통제하는 조직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죠. 그냥. 그렇습니다. 예, 로마 교황청부터 이어지니까요. 그게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이 극우와 사이비 개신교, 이제 진짜 개신교 뭐 건전한 개신교는 해당 안 됩니다. 사이비 개신교가 공통점이 좀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있어서 밀착하기가 좀 쉽다라는 건데 우선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하면 배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는 인류 역사를 보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불교는 다신교이기도 하고 혹은 뭐 신이 없는 종교라고도 하거든요. 뭐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개방적이에요. 열려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근데 일신교 쪽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일신교는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 믿는 신 외에 다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 악용돼서 일신교적 경향을 많이 이제 강조하다 보면 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뭐 십자군 전쟁도 뭐 그 중에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믿으면 우상 숭배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배타적 성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극우도 배타적이잖아요. 뭐 반국가 세력 다 잡아야 돼. 공통점이 있어서 쉽게 작살내야 돼. 이거 하고 우리가 믿는 신을 안 믿는 놈들은 다 사탄이야. 이게 이제 먹히는 거죠.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기저가 같으니까.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공포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인들이 정신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이 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생존 불안이 아주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 사이비 개신교들은 거의 협박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종교인들 사실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종교인들은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로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포용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 사이비 개신교도들은 공갈 협박을 합니다. 미움을 강조해요. 대표적으로 이재명을 미워해야 되고 그렇죠. 문재인을 미워해야 되고 네, 미움을 강조해요. 이거 놔두면 나라가 망하고 뭐 네. 이런 건데 그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예수천당 불신족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비교적 양호한 협박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협박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사이비 개신교도들은 내 말 안 들으면 생명부에서 이름 지우겠다. 왜 정강훈이가 한 말이에요. 정강훈이가 자기가 내 말 안 따르면 생명부에서 다 지워서 지옥 보낼 거야. 이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죠. 네, 그다음에 또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이비 목사한테 우리 교회 안 가고 저쪽 교회 가면 지옥 간다. 이 정도 되면 심각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갈 협박을 한다는 건데 불안과 공포가 심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게 특히 어렸을 때 들어가면 더 치명적이죠.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네, 그러니까 극우도 근데 나한테 정강 목사 네.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데서 알 수 있지만 극우도 기본적으로 공포로 영업을 하거든요. 협박을 하고 까불면은 군대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거야. 근데 이 기독교 사이비 개신교들도 비슷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사이비 개신교가 극우와 밀착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복잡한 한국 사회의 면묘 안에서 이렇게 됐지만 저는 가장 지금 봐야 될 건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종교로 여기고 있다. 이 부분을 간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들어가 주지 않으면 뉴스와 종교의 이 결합이라는 게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딱 그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복음교. 맞습니다. 이거 중국 간첩 종교예요. 네. 만능교. 놓치고 있다는 뜻을 내란 범인데 놓쳐서 아직 감옥에 못 잡아놓은 사람으로 이해했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그다음에 최상목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빨리 잡아서 넣어야 된다. 그분의 메시지가 대중적으로 퍼진 거예요. 뭐냐? 나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김건희 아프다. 그리고 김건희라는 이 세 글자는 지금부터 보호해야 될 사람은 나다라는 메시지를 김건희 윤석열이 아프다. 김건희 개엄 모른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건 설날 메시지로 보면 매우 한국적 정서에서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고향을 찾아가서 위험하잖아요.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지 왜 아내를 걱정합니까? 그건 정말 이상한 메시지였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게 통하는 데가 있는 그 거죠. 비화폰도 전 연결된다고 보고요. 비화폰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주 발목이 묶여 있는 명태균 수사도 저는 거기에 연결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신호다? 사인이다? 나를 이제부터 보호해야 될 그렇죠. 건 나다.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나는 김건희가 라는 다음 지시를 시그널이었던 받아라 겁니다. 이런 거죠. 헌재에서 윤석열이 하는 말 중에 독특한 대목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여론조사 꽃을 자기가 안 보냈다고 계속 굳이 얘기를 해요. 김건희가 보낸 거예요? 김건희가 보낸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안 했다고 하는데 보통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해놨다고 한 일을 자기가 막았다고 하는 건 그게 유일해요. 맞습니다. 유일하게 막았다고 굳이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여론조사 꽃이 뭘 했는지 윤석열은 몰랐다는데 저는 100만 원 겁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세계로교회가 등장하는 그 순간에 정광훈이 입건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뭐야?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저쪽에서 찔렀나? 혹은 중심의 이동인가. 세력 교체. 그러니까 분열이 지금 이걸 분열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보수 세력 내 분열이 아니라 중심의 이동이고 이동인가? 힘이 좀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 배경이 뭘까가 되게 사실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혹은 이동인지. 2016년에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인데 노상원이 방탄조끼로 알도록 조끼를 입게 하고 임무가 끝난 다음에 그 HID 요원들을 원격으로 그 조끼를 설치해서 폭파시켜가지고 산산조각 내서 시신 부검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증인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는 거야. 노상원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오전에 고위업들한테 물어봤어요. 액션 영화 보면 그런 건 나오잖아요. 잡혀도 국가는 너를 모른 채 할 거야. 이런 건 나오지만 처음부터 요원들을 보내면서 사람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보는 영화 본 적 있냐? 자기 부하인데.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북한에서 활동을 하다가 잡혀도 복사시키는 거고 성공하고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돌아와도 복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대한민국 군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부하야, 자기 부하.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 군인들을 그렇게 소모시키겠다고.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고위업들한테 물어본 이유도 그거였어요. 어떤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이렇게 쓰면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 그 수첩이 나왔잖아, 노상원. 백령도 작전. 노상원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MBC하고 브래드 셔먼이 남한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남한을 공격해도 미국은 알 거다 이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HID가 38명인가 소집이 됐다고. 그 중에서 임무가 밝혀진 사람은 선관위 30명 잡으러 간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30명 이상은 애초에 뭘 하려고 불렀는지 밝혀지지가 않았거든. 근데 이제 브래드 셔먼이 얘기했듯이 저도 제보를 받았듯이 예를 들어서 북한 군복을 입혀서 혹은 뭐 휴대해서 누군가를 사살하거나 또는 태우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작년 여름에 수방사에서 소카에 문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간첩이 소카를 타고 이동하면 실시간 파악할 수 있냐. 이게 진짜 이상한 문의거든. 나는 이 문의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북한군으로 둔갑시켰어. 간첩인 것처럼 해서. 네, 뭘 했어요. 작전을. 그러면 도주를 할 거 아니야. 북한 군복을 소지하거나 입고 있을 텐데 그럼 북한에서 넘어온 걸로 해야 되는데 이 도망자들이 차를 몰고 왔을 리는 없잖아. 자기들이 작전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할까? 북한에서 넘어온 걸로 하려면 그 사람들의 휴대폰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추적해? 그러면 소카를 공유 서비스로 빌릴 때 그걸 소카에서는 혹시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그걸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소카한테 문의해서 알아내는 걸 하면 되지 않을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소카한테 물어보자. 진짜 전화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진짜에서 물어본 거지.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러면 수방사가 갑자기 소카한테 간첩이 소카 타고 이동할 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간첩이 그런 귀찮은 짓을 왜 해? 그냥 뺏어 타면 되지. 북한의 공작원들이 뭔가 소요를 일으키고 도주를 할 텐데 그럼 차량 이동을 뭘로 하는 거야? 그걸 잡아야 되잖아. 잡아서 봤더니 북한이었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남한의 정규군들이 모른 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게 만들 거냐. 그래서 사람들은 쏘카 타고 이동하고 그렇지? 북한 군복 같은 건 다 그러니까 벗어서 뒤에다 넣고 그 H 요원들한테 자 너는 그럼 쏘카 타고 도망가. 아. 그렇게 해놓고 남한 정규군한테는 지금 쏘카로 이동한다고 잡아.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닐까? 아 그러다 잡히기 직전에 쏘카는 폭발하고 모르지. 그러면 사투리는 어떻게 해요? 북한 그건 연습해요. 아, 미리 HID 연습을 요원들은 이번에 HID 군복 미리 제작했다고 했는데 예 북한 군복 그쪽에서는 뭐 영화 촬영용이라고 했는데 군복의 규격이 엄청 정밀해서 북한 군복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영화면은 우리 북한 군복 봐도 몰라요. 대충 만들어도 돼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쫙 봤더니 이거는 북한 군복이 맞습니다 할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지. 매우 의심스럽죠. 그 중에서 확인된 거는 이제 백령도 작전이잖아요. 이 노상훈 수첩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들을 수거해서 백령도로 보내는데 북한 등 불상의 공격을 받고 배가 폭발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를 폭파시키는 이유가 뭘까? 북한이 공격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거죠. 생존자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HID 요원들 폭파시켜봤던 것처럼 증거를 인멸할 일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선관위 직원들 데려가가지고 너 부정선거 응? 알지? 몰라요. 손가락 띡? 알지? 옆에 있는 사람 압니다. 불러주는 대로 쓸게요. 손가락이 잘려나가든 머리가 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언젠가 그런 사람들이 석방되면 나중에 고문한 자들을 찾고 전두환 때 그랬듯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부하인 HID 요원도 폭사시키려고 했는데 이 계엄하에서 반국가 세력 없애는 거야 일도 아니잖아. 죄의식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저는 이 사람들을 백령도에 가두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배를 폭시켜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증거인멸 시킨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려다가 북한의 오인으로 인해서 포격으로 김어준이다. 혀를 추적 60번에서 AI로 재현한 영상이거든요. 김어준 아니야? 머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누가 봐도 김어준인데. 너무 다리를 짧게 만들었다. 나 다리 길단 말이야. 이거 좀 악의적이다 진짜. 진짜 김어준 같아. 누가 봐도. 그래서 KBS 추적 60분 팀에다가 확인을 받았어. 내가 맞다고. 그리고 사과도 받았어요. 아 그러네 진짜 앞에 사람 비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짧은데? 그럼 저 앞에 사람들은 누구래요? 그걸 안 물어봤어. 저렇게 잡아가서 태우려고 했던 게 아닐 거라는 거지. 수방사에 처방 하나도 몰라요 벙커에. 근데 굳이 백령도까지 수고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은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에 잡아들인 그 학생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바다 한가운데 던져버리거든. 마찬가지로 시켜서 바닷속에 수장시키려고 했던 게 그 수첩의 내용 아닐까? 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것이다. 전두환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밝혀졌는데 그걸 자기들은 이제 교훈으로 삼고 아예 없애버린다. 굳이 백령도 왜 보느냐고. 영화 많이 봤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 내통 간첩 이런 걸로 무기징역 때려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끌고 와서 끌고 다니면서 검찰로 이렇게 포승줄 묶인 모습 보여주고. 노무현 재단 재산 몰수. 유시민 작가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움직였으면 독일 망명. 독일에서 유튜버 하고 있지. 하지만 이쪽도 HID가 몇 명 딱 쫓아갔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중국 사주를 받아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30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이제 고문받고 허위자백을 했겠지. 정당 해산. 선관위 직원들은 자백하고 난 다음에 행방불명. 행방불명이지. 왜냐면 저 배 탔을 테니까. 나머지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 자백하겠지. 제가 했습니다. 전향시키겠죠. 교수 시국선언 같은 거 나오겠지. 계엄을 기다렸다. 정광훈이 매주 KBS에서 설교가 중계되겠지. 배인규 같은 애들이 프로그램 하나씩 맡아서 하고. 그렇지. 그리고 아마 이준석은 잽싸게 또 그 얘기 하겠죠. 이제 계엄이 되고 나서 국격이 상승한 느낌입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국회 담을 안 넘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은 팽당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은 김건희가 싫어한다. 예. 자기보다 예쁜 여자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완전 좋아했지. 완전 진짜. 자위대가 들어왔겠지. 네. 아, 일본 충분히 가능한 문제죠, 이거는. 그런 세월이 영원할 수는 없으니 뒤집어졌을 텐데 이어졌겠죠. 김용현이 진짜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 김용현이 윤석열 왜냐면 윤석열을 윗사람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무골들이 보기에 윤석열은 정말 무능력하고 계엄을 성공시킨 걸 봤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윤석열 제거해버리고 김건희 제거하고 명실상부한 군부 독재가 다시 등장했을 거라고 봐요. 와, 징하다. 그러면은 3차 군부 독재네요. 그것도 영원하진 않겠지만 그런 세월들을 막 겪었을 거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 지시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이 주장을 깰 결정적인 증거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 녹음 80여 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 특전사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새벽 0시 39분 전화 통화에서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고 하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해안 인원을 끄집어내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 발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물적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단독에 의하면 부하들에게 하는 혹은 부하들끼리 하는 통화 녹취가 80여 개가 네.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며칠 전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 계엄 당시에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서로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 녹음이 80여 건 검찰에 확보됐다고 합니다. 80여 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이 아니라 녹취가 존재하는 거야. 통화 녹취가 오디오로. 그리고 나중에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에 몇 명 있냐 그럼 전기 끊을 수 없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생생하게 담겨 있는 거죠. 나중에 기억으로 재조합한 게 아니라 게다가 여기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예 애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대목을 왜 짚냐면 인원을 빼내라고 했냐 의원을 빼내라고 했냐 사람을 빼내라고 했냐 이런 걸 따집니다. 거기서. 그런 단어를 썼네 안 썼네 하는데 뭐라 부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의결 정도수 얘기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국회의원밖에 없는데 다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쓸데없는 공방을 윤석열 측에서 해요. 두 가지 의미한다고 보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이야기는 말주변이 아주 뛰어난 분은 아닌데 단순히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게 아니라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은 부하들의 기억까지 보태지고 네. 그리고 그 통화 녹취를 가지고 있던 그 부하들의 그 내용까지 더해져서 가장 그때 상황이 온전하게 복원된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조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곽 전 사령관은 본인 스스로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나와서 증언하기 전날 이미 검찰에서 사실을 다 말합니다. 했지만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을 자기 부하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당시 상황 관련해서 가장 있는 그대로의 입체적 진실에 가깝다. 실시간 생중계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실제로 어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도 헌재에 나왔는데 여기서 재판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에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해서 그 내용이 다른 부대원들도 들었다고 하더라. 이걸 들었냐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증언을 본인은 했습니다. 직접 작전 투입돼서 그걸 네. 생생하게는 못 들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대기하던 사람들이라든가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고 그 중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걸 다른 부대원들이 들었다. 그러니까요. 그런 합니다.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조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입체적이고 있는 그대로 진실에 가까운 겁니다. 자, 저는 사실상 여기서 이 탄핵 심판이 끝났다고 보는데 그때 실시간 생중계됐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헌재에서 어떻게 증언했는지 거의 그대로 들어봅시다.